안녕하세요. 회계원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강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상품 매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고,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둔 걸 얘기하죠. 이 재고, 인벤토리, 이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회계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관리를 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상품 매매 회사의 재고자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 간의 관계, 그리고 재고자산의 원가 분배 방법, 재고자산의 저가 평가, 저가라 하는 것은 애누리. 애누리가 뭡니까? 애누리가 물건값 깎아주는 거죠. 할인, 디스카운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 이것을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상품 매매 회사의 재고자산 인벤토리는 용어를 보면요,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서 생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상품, 제품, 제공품, 반제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 완성된 제품도 있고, 또 조립을 하다가 만 제품도 있고, 크게 조립을 하는 제품도 있지만 조립하기 전 단계에 부품 단계도 있고, 부품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나간 제공품이라는 단계도 있다. 그리고 기타 재고자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품 매매 회사의 재고자산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회계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거는 재무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손익계산서입니다. 밑에는 손익계산서는 뭐냐면 비용과 수익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재고자산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는 어디인가를 보면, 재무상태표에서는 자산에 유동자산 중에 재고자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에서 매출 원가 중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이라는 것 자체가 매출로 직결이 돼야 되지만 보통 재고를 쌓아놓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방법을 회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종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상품이나 제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소모품도 있다, 저장품도 있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익히는 차원에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수량과 소유권, 이제 좀 진도가 들어오는데,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게 뭐가 문제지?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뭐 5개가 있으면 5개, 10개가 있으면 10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지만 막상 이것을 회계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판매 금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제조 금액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간값을 정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보고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재고자산을 평가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재고자산의 양을 어떻게 하면 회계적인 금액으로 표시할 것인가에 있어서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학습 내용이 되겠어요. 자, 재고자산의 수량 파악하는 방법은 실지 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고요. 계속 기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지 재고조사법이라는 건 뭐냐면 기말, 그 기에, 회기의 말에 실제 나가서 조사하는 걸 얘기해요. 실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확정한다. 이것은 실지 재고조사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계속기록법이라는 건 뭐냐면 장부상, 재고자산의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실제 수량 차이 확인을 위해서 실사를 실시한다.
계속기록법은 그야말로 재고가 발생되는 시점마다 계속해서 기록하는 방법, 출납을 기록하는 방법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현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지재고조사법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이유에 있어서는 계속기록법으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회계적으로 꼭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현업을 가시게 되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의 소유권 파악.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미착품, 위탁상품, 시용품, 할부 판매 상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크게 생각을 해봅시다. 재고자산을 내가 들고 있는데 이게 판매된 것이다. 근데 보관만 내가 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긴 했지만 위탁으로 생산된 또는 위탁으로 판매하기로 돼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시용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판매자의 기말 재고자산에서 제외하고 있는 할부 판매 상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아시겠죠? 내가 들고 있지만 내 것인 게 있고 내 것이 아닌 게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 위탁 상품,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판매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상품, 시용품, 트라이얼의 개념이 되는 거죠. 매입 의사 표시 전까지는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할부 판매 상품, 할부로 했기 때문에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산에서 반영해야 될 수도 있고 제외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할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상대방한테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 할부 판매가 끝나지 않았으면 완벽하게 대금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역시 회계적으로는 구분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우는 회계원리 관점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문제를 통해서 규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회계 장부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문제 들어가 봅시다.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분계.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 700만 원을 1,200만 원에 판매하면서 어음을 받았다. 자, 계속기록법입니다. 상품 차변에는 상품 100만 원이 있고요. 대변에는 자 이거예요. 자, 100만 원이 있고 매입 채무에서는 외상 매입금으로 100만 원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00만 원을 가지고 1,200만 원에 팔았을 때는 차변에는 매출 채권 받을 어음으로 1,200만 원을 기재를 하고요. 대변에는 매출로 1,200만 원을 기재하는데 매출 원가가 얼마라고요? 700만 원이다. 그래서 상품은 700만 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차변에서는 매입을 100만 원에 했고 대변에서는 매입 채무가 외상 매입금이 100만 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700만 원과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차변에서는 매출 채권 받을 어음이 1,200만 원 있고 대변에 매출은 1,200만 원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시점을 딱 끊는 그런 기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스터디 2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수탁자인 주식회사 스카이 면세점은 주식회사 국제공항물류에게서 받은 수탁품 중에서 1,00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수수료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어요. 주식회사 한국면세점은 2,000만 원의 상품을 할부로 판매를 했고요. 대금은 2월 다음 달부터 회수될 예정입니다. 할부 판매 경우죠. 주식회사 인턴 상사는 300만 원의 마이크 노래방 기계를 사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했었는데 200만 원어치를 구매한 고객에게서 매입 의사를 받았습니다.
주 레지던트 상사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주식회사 닥터 상사에게 상품 1,500만 원을 발송하였으며 아직 운송 중에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않았다. 미착품이죠. 미착품. 자, 봅시다. 풀이 1번은 차변은 현금 100만 원, 대변은 수수료 수익 100만 원. 자, 두 번째는 차변에는 매출 채권 2천만 원, 대변의 매출액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3번은 매출 채권 2천만 원, 대변에는 매출액 2천만 원.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없음. 왜죠? 미착.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뭘까요? 그거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회계장부는 단순하게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 범죄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또는 어떤 카테고리 어떤 계정으로 묶을 것이냐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주로 어떤 쪽으로 포인트가 있냐면, 이 매출 채권이나 매출액 또는 미착품이어서 매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날카로운 것보다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 이 표 기억하시죠? 이 표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리고 비용과 수익을 기재한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것을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과제가 됐거나 아니면 심지어 시험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 회계적인 큰 개념을 익히는데 더 비중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 보겠어요. 재고자산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매출 원가 계산은, 자 봅시다. 여기 또 공식이 나와요.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에서 당기 매입액을 합친 다음에 기말 재고액을 뺀 금액이다. 매출 원가는 뭡니까? 전기 말의 장부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 기초 재고액은 매입 계정을 보는 것이고요. 당기 매입액은 실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당기 매입액 빼기 기말 재고액이다.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어색한데 나중에 하다 보면 매우 당연한 얘기구나. 그것을 공식으로 표현한 것밖에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매출액과 순매입액은 또 어떻게 계산하죠?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빼기 매입 환입 빼기 매출 애누리 빼기 매출 할인. 어렵지만,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매입 운임을 포함한 총매입액 빼기 매입 환출 빼기 매입 애누리 빼기 매입 할인. 자,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상식적인 것이구나. 다만 그것을 우리 회계적으로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이 표를 계속 보세요.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 환입, 매출을 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입자는 매입 환출, 반대로 보내는 거죠. 하자, 불량, 손상 등의 이유로 반품을 하는 거예요. 반품. 이건 받지 않겠다, 돌려보내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매출에서 아예 제외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매출 애누리, 매입자 입장에서 매입 애누리, 애누리라는 게 줄여주는 건데 할인하고 여기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봅시다. 하자, 불량, 손상 등의 이유로 감액. 이거는 할인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감액이라는 거는 물건 금액 자체를 깎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할인은 뭘까요? 할인은, 자, 여기서 말하는 할인은 조금 다릅니다. 판매자의 매출 할인과 매입자의 매입
할인이 있는데 대금을 조기에 결제하는 경우에 감액하는 금액. 자, 할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적으로 얘기할 때 할인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할인, 세일, 디스카운트 이거랑 좀 달라요. 어떤 측면입니까? 대금 결제 측면에서의 할인, 금리가 연동되는, 금리가 연상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를 할인이라고 얘기하고, 애누리는 뭡니까? 애누리는 물건값 자체를 깎는 것을 애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누리도 있고 할인도 있는데 이걸 둘 다 뺀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요.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입 환입을 빼고 매출 애누리를 빼고 매출 할인을 뺀다. 자, 이 말의 뜻은 총 매출액이 있었는데 반품된 거 빼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세요. 그러면 깎아주는 거 빼고 그 다음에 대금을 제가 한 달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할인해 주세요. 이 할인은 금리적인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인한 거를 가지고 우리는 총 매출액이라고 순 매출액이라고 표현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순 매입액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개념을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도 빼고 매입 애누리도 빼고 매입 할인도 빼게 되면 순 매입액이 된다.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도매상인 주 레지던트 상사는 소매상인 주 인턴 상사와 거래를 했어요. 주 레지던트 상사는 주 인턴 상사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2천만 원을 외상으로 했어요. 2번, 인턴 상사는 하자가 있어서 100만 원을 레지던트 상사에 반품을 했고요. 100만 원의 상품을. 그리고 3번은 인턴 상사는 손상이 있어서 레지던트 상사에 80만 원을 덜 지급하기로 했고요. 애누리, 인턴 상사는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레지던트 상사에 10만 원 할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자, 풀이는 자,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번의 이벤트에 대해서 레지던트 상사 입장과 인턴 상사, 판매자 입장과 매입자 입장을 정리를 한 건데 매출 채권은 2천만 원 차변, 대변은 매출, 차변은 매입 2천만 원, 대변의 매입 채무 2천만 원. 2번은 매출 환입 100만 원, 매출 채권 100만 원. 인턴 상사 입장에서는 매입 채무 100만 원, 매입 환출 100만 원. 매출 애누리는 80만 원, 매출 채권 80만 원, 매입 채무 80만 원, 매입 애누리 80만 원. 4번은 현금이 1810만 원이 있는 중에 매출 할인이 10만 원, 매출 채권이 1820만 원. 매입 채무가 1820만 원, 현금이 1810만 원, 매입 할인이 10만 원.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 거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맞춰보세요. 개념은 같아요. 총 매출에 대해서는 모든 할인과 그야말로 금액을 깎는 요인을 다 합친다. 그 중에 반품, 그 다음에 제품의 하자, 그리고 대금의 조기 결제 등 대금 결제일의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물건값을 매출에서 깎거나 또는 매입액에서 줄어들거나 매입액에서 줄어드는 거는 저쪽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지금은 순수하게 전체 덩어리에서 반품 빼고 하자가 있는 애누리 빼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관계에서 따라오는 할인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은 넘어가고요. 3번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매입가액 더하기 취득 부대 비용이다. 자, 테이블 4번을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이제 공식들이 나오니까 이걸 착실하게 익히시기 바랍니다. 매출 총이익의 계산 과정은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액에서 당기 순매입액 빼기 기말재고액이고요. 당기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빼기 매입 환출 빼기 매입 애누리 빼기 매입 할인.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통합해 가는 과정이에요. 자, 매출 원가 계산하기 스터디 6번 잠깐 보겠습니다. 원장에서 출인 재고자산의 관련 자료는 총매출액 350, 매출 운입 50, 매출 환입 60, 매출 애누리 20, 매출 할인 10, 총매입액 215, 매입 운입 25, 매입 환출 40, 매입 애누리 7만원, 기초재고액은 110만원, 기말재고액은 125만원이다. 자,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고 매출 원가 계산을 위한 결산 정리를 하시오.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합니다. 자, 순매출액은 총매출액 350에서 매출 환입 60만원 빼고요. 매출 애누리 25만원을 빼고요. 매출 애누리 어디 있어요? 빼고 매출 할인 10만원을 빼서 260만원이 됩니다.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215만원, 매입 운임 25만원, 매입 환출 40만원, 매입 애누리 70만원 해서 193만원이 돼요.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액 110만원, 당기 순매입액 193만원, 기말재고액 125만원 해서 178만원이 되고, 매출 총이익은 순매출액 260만원에서 매출 원가 178만원을 빼니까 82만원이 되고요. 장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대변 매출 원가 상품 순매입액 매출 원가 해서 110만원, 193만원, 125만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감각을 익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회계 전문가나 또는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것을 공부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치열하게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회계 원리를 배우면서 경영학 측면에서 회계란 무엇인가를 익히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도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계획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개념 알았으니까 문제풀이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풀이는 꼭 한 번씩은 해봐야 됩니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의외에 여러분들의 재능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단가 결정 문제는 개별법이 있고 총평균법이 있고 선입선출법이 있고 후입선출법이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개념 설명을 드립니다. 개별법은 그야말로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총평균법은 전체를 묶어서 평균을 내는 방법이고요. 선입선출법은 선입, 먼저 들어온 게 선출, 먼저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후입선출법은 일종의 창고가 크게 있으면 먼저 들어온 건 안쪽에 쌓이고 나중에 들어온 건 바깥쪽에 쌓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가까운 바깥쪽, 늦게 들어온 거 먼저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게 후입선출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상 선입선출법으로 간다라는 거가 큰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계산해서 2015년 9월 한 달간 비행기마트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선입선출법, 계속기록법 하에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계산이 있고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와 오류 수정이 있는데 저가평가,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의 오류 이런 것을 회계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나 실지재고조사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스터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 자, 8월 31일, 9월 4일, 9월 7일, 9월 17일, 9월 23일 이렇게 거래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쟁반이 몇 개가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자, 풀이를 보겠습니다. 풀이. 자, 여러분 여기 풀이를 볼게요. 단기 판매 가능액은 여기서 기초는 9월 1일입니다. 24,000원 수량 40개에 매입 104,000원 수량 110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128,000원에 수량이 150개가 있어요. 판매 수량은 90개고 기말 재고 수량이 60개가 돼요. 실지재고 조사법 하에 선입선출법은 9월 4일에 매입한 10개, 9월 17일에 매입한 50개가 기말 재고로 남게 돼요.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10개 900원, 50개 1000원. 자, 이 구분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선입이 선출이 되기 때문에 선입할 때의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먼저 들어온 거는 900원에 산 것이고 나중에 들어온 거는 1000원에 산 것이고, 또는 나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900원에 팔고 나중에 1000원에 팔고, 적용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10개 곱하기 900원 더하기 50개 곱하기 1000원에서 59,000원이 되고, 매출 원가는 단기에 판매 가능 금액 빼기 기말 재고 자산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8,000원에서 59,000원을 빼서 69,000원이 된다 라는 말이 돼요. 계속기록법 하에 선입선출법은 매출 원가를 기중에 계산하건 기말에 계산하건 기초부터 시작해서 매입한 것이 순서대로 판매된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사이에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가액 차이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고요. 그 밑에 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경우에 같은 조건에서 봅시다. 비행기마트의 2015년 9월 30일 재고자산의 금액과 9월 매출 원가를 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1번 총평균법을 보면 평균 단가는 단기 판매 가능 금액 나누기 판매 가능 수량이에요. 그래서 128,000원에 판매 가능 금액을 판매 가능 수량인 150개로 나눠요. 그랬더니 853.3원이 나옵니다. 물론 소수점 자리를 생략한 거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60개 곱하기 853.3원이 되니까 51,200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매출 원가는 단기 판매 가능 금액에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빼는 것이니까 128,000원에서 51,200원을 뺀 76,80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을 보겠습니다. 각 판매 시점에서 재고를 대상으로 평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9월 7일의 평균은 40개 곱하기 600원 더하기 60개 곱하기 900원에 100개를 나누니까 780원이 되고요. 9월 23일의 평균은 50개 곱하기 780원에 50개 곱하기 1000원을 하고 나서 100개를 나누니까 890원이 되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가액은 60개에 890원 하니까 53,400원이 되고, 매출 원가는 단기 판매 가능 금액 빼기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128,000원 빼기 53,400원에서 74,6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총평균법에 의한 재고 자산은 51,200원이고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 자산은 53,400원이 되죠. 무려 2,200원이나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물건도 똑같이 있고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똑같은데 어디가 달라진다? 장부가 달라지죠. 뭐 때문에? 적용하는 방식 때문에 달라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면 회계 또는 회계 방법, 회계 처리 또는 장부 정리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계의 원칙과 규칙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마다도 다르고 나라마다도 다른 이 복잡한 회계 기준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IFRS입니다.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죠.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 그렇지 않으면 금액 단위가 커졌을 때 장부상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여지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제적인 표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내용과 장부상의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한번 개념이 또 새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익히는 게 좋겠어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비행기마트는 기말 현재 장부상 단가 10,000원인 상품 1000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950개였어요. 그래서 상품 단위당 순 실현 가능 가치는 9,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결산 정리를 통해서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인식하시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50만 원, 상품은 50만 원인데 왜 그러냐? 1000개 빼기 950개 곱하기 만원에서 50만 원이 손실이 나는 것이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95만 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95만 원인데 이것은 950개에 만원에서 9,000원을 뺀 1,000원 해서 95만 원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헷갈린 개념이 있다면 교재를 보면서 반복해서 학습해 주기를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